외환 차익이 있는데, 자, 지금 우리 교재 79페이지에 외환 차익 여기 별 표시해 놓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외화 환산 이익 여기 별 표시해 놓고, 지금 수익이니까 차익하고 환산 이익만 있는데 외환 차손, 외화 환산 손실 이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 출제위원이 매우 좋아해요. 지금 계속 얘네들이 시험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해야 돼요. 나중에 문제 보면 왜 제가 얘네들을 문제 출제위원이 좋아한다라고 말했는지를 알게 돼요. 일반 전표, 결산, 메인 매출 전표, 거기서 외화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 매우 좋아해요. 그럼 외환 차익하고 외화 환산 이익을 같이 섞어서 제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X1년도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우리가 매출을 해요. 매출을 예를 들어 $10,000를 매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외상으로 한 거예요. 외상으로 다음 달에 다음 달 말일 날 받기로 하고, 그러면 자, 우리는 제품을 팔았다면 대면의 제품 매출이 될 거고, 외상을 했다면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게 되겠죠. 자, 이렇게 쓰는데, 자, 우리 회계 단위는 원화기 때문에 $10,000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12월 1일 날 거래가 발생한 이날에 기준 환율을 가지고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해둘 거예요. 이날 기준 환율을 봤더니 얘가 달러당 1,000원이었다라고 볼게요. 1달러당. 그럼 1달러당 1,000원이면은 $10,000니까 1,000,000원이죠. 그러면 이 수익 인식을 1,000,000원이다라고 쓰고, 외상 매출금도 1,000,000원이다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장부에 기록해 놓는데, X1년도 12월 31일 날 기말. 자, 이 기말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요. 우리 단기매매 증권도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던 것처럼 외화를 보유하고 있으면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기말 기준 환율로 평가를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날 기말에 기준 환율을 봤더니 1달러당 1,100원이라는 거예요. 1,100원? 아이고. 그럼 우리는 $10,000를 매출했기 때문에 원화로 하면 1,100만 원이다라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1,100만 원이라고 외상 매출금 받을 게 있다고 보여줘야 되는데, 내 장부에는 지금 1,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말에 100만 원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화저 1,100만 원으로 보여줄 거니까,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을 올랐으니까 100만 원을 더 높여주고, 그럼 대변에 이 외상 매출금을 높인 이유를 쓸 건데, 우리는 지금 환산만 해본 거죠. 평가만 한 거잖아. 외화, 지금 이 외화다라고 한 건 실제 일어난 거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외화 환산 이익이다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얘는 실현된 건 아니지만 달러도 화폐라는 거예요. 화폐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바로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영업외 수익이에요. 우리가 환택하는 회사 아니잖아. 그죠? 자, 그랬다가 X2년도 예를 들어 1월 31일 날 외상 대금을 회수를 해요.
외상대금 회수를 하게 되면 뭐 차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다면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올 거고, 이제 돈 받았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장부에 적혀있던 외상매출금을 지워요. 금액은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있죠? 1100만 원이라고 적혀있겠죠.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높였으니까 합쳐서 1100만 원이라고 적혀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1100만 원이다라고 해서 이제 $10,000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외상 매출금을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이제 우리가 $10,000 받았는데 이날 돈 받은 날에 기준 환율을 봤더니 달러당 1,300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거는 $10,000 받았으니까 1,300만 원을 받은 거죠. 우리 1,300만 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1,300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때 차이가 나는 외상 매출금 왜 110이라 썼지? 1,100이죠. 자, 이때 차이가 나는 200만 원. 이 200만 원은 이제는 환산한 게 아니죠. 실제 돈 받고 이제 거래가 일어난 거잖아. 그래서 차익 차손을 쓰는데 우리 장부엔 1,100만 원 받는다고 받을 게 있다고 했는데 1,300 들어왔으니까 이익이죠. 그래서 외환 차익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나오는 게 기중 외화 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외환 차익, 나중에 손해 본다면 외환 차손을 쓰는데, 기말 외화 평가를 하는 거는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외화라고 썼을 때 얘네들이 전부 다 보여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실수를 안 할 건데, 문제는 컴퓨터에서 이 네 개를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난 외화라고 치느냐 외환이라고 치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은 결정돼요. 그냥 외환 치면 얘 둘이 보일 거고 외화 치면 얘 둘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이 네 개가 같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중에 결산할 때가 아니면 그냥 실제 거래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실제 거래가 일어났을 때는 차익 차손, 실제로 일어난 거다라고 쓰는 거고, 우리는 환산이다 평가다 이건 기말에 실제로 안 일어났을 때 쓰는 거예요. 자, 이 두 개 서로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시험에 자주 등장한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80페이지에 수수료 수익, 이건 뭐 우리 시험에서 사용한 적이 없는 계정 과목인데, 제가 전에 이런 표현 썼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수수료라는 건 용역에 대한 대가다. 기술이나 장소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거죠. 근데 우리 회사가 이런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가 아닌데 제공을 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그때는 영업외 수익이 수수료 수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면 그냥 용역 매출이라는 개념 과목도 쓰고 그냥 영업 수익이 매출로 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거고. 자, 외환산이익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계정 과목이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자, 우리 유형자산이라는 건 영업활동에 쓰는 거죠. 그럼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이지만 우리는 이 영업활동에 쓰는 이 유형자산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게 영업활동이 아니죠. 영업활동에 쓰려고 사온 거지, 사왔다가 얘를 쓰다가 팔아서 이익 보는 게 영업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영업 외 수익이라는 거예요. 쓰려고 사온 걸 팔아가지고 이익 남기는 건 영업활동 아니라는 거예요. 매출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들 회사에 쓰던 자동차 팔아서 장부 금액보다 비싸게 팔았다고 매출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영업 외 수익이 되겠죠. 그럼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전에 유형자산에서도 말했지만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라 그랬어요. 그럼 그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그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무형자산도, 무형자산은 직접법이니까 장부에 그냥 적혀 있는 금액 있죠. 직접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보다 그냥 더 많은 돈을 받으면 무형자산 처분이익이에요. 또 우리 투자부동산 같은 경우 있죠. 투자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 투자부동산을 장부에 취득시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적어둔 금액보다 더 많은 높은 금액을 받게 되면 그걸 우리는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할 거예요. 전부 다 특징이 뭐죠? 장부 금액보다 돈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장부 금액보다. 자, 다음 이제 얘 두 계정 과목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얘를 가지고, 자, 하나는 자 대주주가 1억 원에 취득한 토지를 공장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사의 우상으로 증여하다. 증여 당시 토지의 공정가액은 2억.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일단 공장 지으려고 땅을 받은 거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취득이죠. 땅이 생겼잖아. 그럼 장부에 기록하기 위해서 차변에 토지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땅을 샀으면 돈을 주거나 아니면 외상했거나 미지급금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공짜로 받았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뭔가를 공짜로 받으면 들어왔는데 나가는 거 없으면 수익이라 그랬잖아.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자산 수증 이익. 그럼 이 자산 수증 이익 금액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실 때 항상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건 다른 사람이 장부에 기록하거나 샀거나 어떻게 했던 금액은 영향을 전혀 안 미쳐요. 다른 사람이 다른 회사가 줬던 누가 줬던 누가 뭐 어떻게 했던 다른 사람의 장부에 뭐라고 적혀 있던 간에 우리한테는 아무 영향 미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건 시험에서 주주가 얼마에 샀다 한정이에요. 얘는 우리는 돈 주고 샀으면 그 준 돈 대가가 취득 원가가 되는 거고 돈을 안 줬으면 금액을 모르면 그 공정가액이 취득한 가격이 될 거예요. 그럼 공짜로 받은 거는 2억 원의 땅을 받았다라고 해서 얘를 2억 원이다라고 써둘 거라는 거예요.
장부에. 근데 제가 왜 1번, 2번 이렇게 썼냐면 대주주가 1억 원에 취득한 똑같은 문제에서 똑같은데 여기에 토지 취득세, 예를 들어서 얘는 우리 승계취득이니까 4% 4% 하면 800 정도 나오겠죠. 8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차면에 자, 토지라고 될 거고 대면에 자산 수증 이익이 나올 거고 보통 예금에서 800만 원이 나가게 되겠죠. 자, 그럼 자산 수증 이익은 2억 원이에요. 그럼 토지의 취득 가격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얘는 지금 2억 원짜리 땅인데 취득세는 이 토지가 지금 우리 장부에 들어오면서 취득 시 부대 비용이죠. 우리는 지금 얘도 자산의 취득 단계예요. 돈을 안 준 거지. 그럼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니까 2억 800만 원이 토지의 취득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얘를 인지하실 때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의 수익 인식 금액이 공정가액을 쓰는 거고 우리 자산의 무상 취득 가액은 얘는 공정가액 더하기 취득 시 부대 비용을 합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자산의 무상 취득 가격을 공정가액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자산 수증 이익을 공정가액으로 쓴다는 거예요. 자산의 취득 가액은 자산 수증 이익 더하기 취득 시 부대 비용인 거예요. 얘가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여기에 2억을 덜컹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문제 나올 때 항상 이런 부대 비용이 같이 섞여 있을 거예요. 주로 세무예금은 섞여 있고 회계예금은 좀 안 섞여 있고 계정과목 물어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산 수증 이익이 공정가액이구나. 수익 인식 금액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시험이 6월달이구나. 그럼 6월달이면 이런 장난을 좀 쳐요. 우리 공시지가라든지 기준시가라는 표현을 쓸 건데 얘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표예요. 과세 표준이에요. 얘는 회계에서는 사용 안 해요. 사용할 일 없어요.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매번 6월달이나 8월달쯤 시험 때 공정가액도 주면서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를 줘요. 왜 이걸 주냐면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본 적이 있는 시기거든. 6월 1일 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 상태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6월 1일 날 그날 지금 우리 막 그 기준시가 가지고 막 이야기하죠. 공시지가는 땅만 가지고 하는 거고 얘는 건물하고 땅하고 다 같이 합친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재산세라든지 뭐 이런 보유세들을 다 종합부동산세하고 이런 보유세의 기준을 잡아요. 6월 1일 기준으로. 그래서 팔려면 그 안 내고 싶으면 6월 1일 이전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에 그래서 거래가 제일 많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글자가 뉴스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얘를 쓰고 싶어지는 느낌이 오도록 하려고 주는데 회계에서는 이 금액을 쓸 일이 없어요. 뭐 세법에서야 뭐 쓸 일이 조금 있긴 한데 우리가 공부할 세법에서 조금 우리 시험에 나올 정도는 아니고 있는데 회계에서는 절대 쓸 일 없어요. 내가 안 쓴다고 할 때는 그쵸 그쵸. 그래서 장부에 기록하는데 얘 글자 적혀 있으면 그냥 함정이에요. 제가 겨울에 시험 보는 반에는 이런 이야기 하네요. 항상 우리 그때 시험쯤 되면 나오더라고. 자, 그럼 이제 채무면제 이익을 볼 건데, 자, 우리가 먼저 외상으로 원재료 100만 원을 구입을 했어요.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 하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이다라고 썼겠죠. 자, 이렇게 썼는데 A라는 회사가 돈을 계속 달래. 빨리 달래. 난 돈 없는데. 그랬더니 A라는 회사가 너 돈 얼마 있어? 그래서 나 60만 원 그랬더니 그럼 60만 원 주고 끝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얼른 줘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외상대금을 상환하는데 상환을 하는데 자 그럼 나는 60만 원 주고 끝내재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돈을 60만 원을 주고 그리고 얘 이제 정리 끝냈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지울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의 외상 매입금을 지우는데 우리는 60만 원만 들어갔죠. 이때 차이 나는 이 40만 원 이걸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영업외 수익의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이해가시죠? 우리 부채를 상환하는데 부채에 적혀 있는 장부 금액보다 우리가 작은 금액을 주고 상환을 하면서 지우면 그 금액만큼을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돼요. 자, 이게 우리 채무 면제 이익이고 다음 이제 자비익. 자비익은 우리 언제 본 적 있죠? 우리 현금가 부족할 때 그때 돈이 남는데 기말까지 못 찾거나 기말에 돈이 남거나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의미가 크지 않는데 우리한테는 득인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영업외 수익으로 자비익 처리해요. 어느 회사든 간에 자비익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은 그 계산할 때는 원 단위 미만은 절사예요. 반올림 그런 거 없어요. 세금은 원 단위 미만 절사로 계산을 하고 납부할 때는 원 단위 이하 절사예요. 한마디로 원은 제거를 하고 10원 단위로 납부를 해요. 납부할 때는 그러면 몇 원이 무조건 남아요. 최소한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해도 4번은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몇 원 이런 것들은 그냥
자비익이라고 다 처리해 두기 때문에 어느 회사 장부든 간에 자비익 계정 과목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가 그리 크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비용 계정 과목들을 볼게요. 자, 비용에서는 먼저 상품 매출 원가라고 적혀 있죠. 자, 매출 원가가 제가 비용이다라고 했고 얘가 영업 비용 중에 대표적인 애죠. 근데 얘는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품은 그냥 상품만 가지고 되지만 제품 매출 원가는 원재료 그리고 공장 직원 인건비, 공장에서 들어간 경비들, 공장 월세, 전기세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합친 게 제품 매출 원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합산이라서 우리가 직접 분기할 일은 없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기억해 둘게요. 매출 원가는 영업 비용이에요. 전에 제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할 때도 영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 비용 처리하는 게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거라 그랬죠. 영업의 비용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었고 그래서 얘는 비용이다 라고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판관비가 적혀 있는데 이 책은 제조 경비를 안 적어뒀어요. 이 책은 상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500번대 하고 800번대 하고 공장 거하고 그리고 우리 사무직 판관비하고가 두 개가 계정 과목이 서로 다르게 쓰는 거는 적어 드릴 거고 근데 같게 쓰는 거는 그냥 한 계정 과목 가지고 같이 어떨 때 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공장 관련이면 500번 공장 관련 아닌 영업 비용이면은 800번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자, 계정 과목에서 자, 이 판관비든 제조 경비든 얘는 영업 비용이에요. 그러면 자,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급여 하고 얘는 800번대를 쓸 거고 그리고 임금이 있어요. 500번대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할 거예요. 자, 급여 500번대는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금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 없어요.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얘 둘이는 서로 구분해서 쓰지만 자, 다음 퇴직급여는 자,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나 아니면 직원 그만뒀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부족할 때나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때나 그때 쓰는 건데 어느 부서 직원이냐에 따라서 500번, 800번 구분하면서 차변에 쓰는 거예요. 비용이니까 이 비용 계정 과목을 쓰면 일반적으로 대변에는 돈이 나가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나가거나 안 주면 부채, 빚이 발생하거나 근데 차변에 지금 얘네들이 발생한다는 거는 상품이나 원재료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상품이나 원재료 산 거면 차변에 재고 자산을 쓰고 있는 거잖아. 지금 얘는 차변에 비용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오늘 돈 안 주면 전부 다 얘네들은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차변에 얘네들을 쓰게 되면 오늘 돈 안 주면 어음이든 그냥 외상이든 카드로 결제했던 전부 다 이 비용 계정 과목의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복리후생비는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해준 건 전부 다 복리후생비예요. 자, 물건의 의미를 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 직원이 결혼을 해요. 그럼 축의금을 줘요. 그것도 복리후생비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직원
그 결혼식장에 화환을 보내줬어요. 그럼 꽃가게에 화환 그 꽃 가격을 주겠죠. 그것도 복리후생비라고 쓰는 거예요. 직원 생일 선물 줘요. 복리후생비예요. 직원 작업복 같은 거 사주는 거예요. 복리후생비예요. 직원들한테 뭔가를 해주면 다 복리후생비지 어떤 거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물품으로 줬던 돈으로 줬던 어떻게 줬던 직원을 위해서 회사가 돈을 지출하면 복리후생비예요. 복리후생비. 그럼 이 여비교통비는 우리 가지급금하면서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 여비교통비는 직원의 출장비를 여비교통비라고도 하고 정말 출장비가 아니라 진짜 교통비도 여비교통비라고 해요. 진짜 직원의 교통비 있죠. 우리 회사에서 직원이 좀 그렇게 돌아다녀야 되면 택시비나 아니면 대중교통 그 교통카드 같은 거 주잖아요. 그 요금도 여비교통비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출장 간 직원이 영업부 직원이면은 800번 되고 생산부 직원이면 500번 되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접대비를 보면 자, 우리 회사가 화환을 보냈어요. 화환을 보냈는데 우리 직원 결혼식에 화환을 보냈으면 복리후생비인데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에 화환 보냈으면 접대비인 거예요. 우리 직원 밥값을 내줬으면 복리후생비인데 거래처 직원이랑 밥 먹는 돈을 우리가 내줬으면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직원이 출장 갔어요. 출장 가서 쓴 돈은 여비교통비인데 그 돈 중 일부가 출장 가서 거래처 직원하고 식대로 쓴 거예요. 그 돈 부분은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거래처 체육대회라고 도시락 보내고 시험에서 참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일반적으로 접대는 나쁜 게 아니죠. 그죠? 이 접대라는 건 우리가 그냥 거래처한테 밥을 같이 한 끼 먹든 명절날 선물 세트를 보내든 전부 다 우리는 접대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 사는 세상에 그런 건 서로 좀 오가야 나 그런 거 싫어해 라고 말하면서도 받은 사람이 마음은 훈훈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거래가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접대는 필요한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접대비에서 자, 이 접대비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눌 때 매출 거래처한테 접대하면 800번대를 쓸 거고 매입 거래처한테 접대한 거면 500번대를 쓸 거예요. 우리 제조업에서는 상기업은 그냥 전부 다 800번대인 건데 제조업에서는 매입 거래처한테는 500번대 매출 거래처한테는 800번대를 쓸 거예요. 자, 다음 통신비를 볼게요. 자, 통신비는 우체국하고 관련된 모든 건 자, 통신비예요. 자, 여기서 우리 상식 인터넷선은 누가 깔았을까요? 그럼 그것보다 더 쉬운 거 전화선은 누가 깔았을까요? 우체국이 깔았죠. 전화선. 저는 경남 창원 마산 촌놈이라서 어릴 때 할머니 집 가면 까만색 전화기 돌리면 우체국에서 교환이 받았어요. 그래 어디 어디요 하면 넘겨줬었어요. 제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집이 회장님 댁이어가지고 흑백 TV 있는데 사람들 조금 오고 하는 시골이었어요. 근데 정말 우체국이 깐 거예요. 상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한국통신이라는 걸 만든 거고 인터넷선도 우체국이 깔고 그걸 다른 곳에서 그 회선을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해선대역을. 휴대폰 기지국도 우체국에서 깔아 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동통신이라고 차린 걸 전두환이 이런 머리 없는 아저씨가 카세트 테이프 파는 성경에다가 그걸 넘겨버렸죠. 그게 SK인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아무튼 자, 근데 그런 어이없는 상황을 이야기하자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면, 자, 여러분들 휴대폰 요금, 전화 요금, 우표 요금, 등기 요금 전부 다 통신비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측에서 하는 건 전부 다 통신비예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휴대폰 요금, 전화 요금은 통신비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럼 등기 요금, 그리고 우표 요금, 수진용 우표 말고 진짜 우표 요금, 그런 것도 우리는 통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회사에서 등기 잘 많이 보낼 거예요. 왜냐면 걔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해서 등기를 보내게 돼 있어요. 자, 다음 수도광열비, 전력비 적혀 있는데, 자, 우리 판관비에서는 수도광열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이 수도광열비는 어떤 걸 쓰냐면, 어떤 것들을 수도광열비라고 하냐면, 전력비라든지 우리 전기세라고 하죠.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세, 혹은 우리 난방용 유류 이런 것들 있죠. 회사에서 우리 뭐 난로 때울 때 등유라든지 아니면 그 가스 난방기 그런 것도 있죠. 그럼 가스통 바꿔야 되잖아.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도 광열비라고 써요. 그런데 이 전기요금은 얘는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얘만 따로 전력비라고 써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따로 관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전력비라고 써요. 근데 제조 경비에서는 전기요금은 전력비라고 무조건 써요. 여러분들 공장에 보면 엄청 높은 전압의 고압 전류 막 이런 거 적혀 있죠.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비라고 쓰고, 그 외 나머지들은 뭐라고 쓰냐면 계정 과목을 가스 수도료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우리 수도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세, 난방용 유류는 가스 수도료라는 걸 써요. 제조경비는 이렇게 나눠서 무조건 쓰는 거고, 판관비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수도관리비라고 하는데, 전기요금을 많이 나와서 별도로 관리하고 싶은 곳, 우리 회사, 우리 학원의 경우는 요금이 많이 나와요. 냉난방기가 여러분이 나중에 미래에 혹시 학원 차리면 학원 차릴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돈이 뭐냐면 냉난방기예요. 깜짝 놀래요. 그거 생각 안 하고 딴 거 막 이야기하고 컴퓨터 가격이 얼마고 이런 이야기하다가 냉난방기 이야기 듣고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냉난방기만이 비싼 게 아니라 얘 유지하는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집에서 컴퓨터 한 대씩 쓸 때는 모르시는데, 컴퓨터 그 파워 와트 있죠? 막 500와트다, 700와트다, 1000와트다 그 와트 높여도 전기세가 엄청 빵 뛰어요. 저희는 지금 컴퓨터가 1000대 넘어요. 저희 학원이. 전기세를 바로바로 느끼겠죠. 코로나 때문에 전기세가 줄었어요. 많이 안 켜니까 확실히 많이 줄었는데, 근데 여름보다 겨울이 더 많이 나와요. 난방 할 때 냉난방기가 난방이 전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학원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빠지는 거는 강의료, 그다음 영어 사원 돈, 그리고 이 전기세예요. 그거 빼면 나머지 행정 직원 해봐야 뭐 30몇 명 줘봐야 비중이 얼마 안 차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통했던 그 상담 직원 있죠? 영어 사원들. 걔네들도 꽤 많이 받아가더라고. 자, 그럼 이 수도광열비인데 AT 시험에서는 전기요금을 이걸로 좀 쓰는 경향이 있긴 한데, AT 시험에서는 근데 세무사의 시험은 800번대 전력비를 안 써요. 800번대는
공장에서만 전력비라고 쓰고 아예 800군데 전력비를 안 만들어 놨어요. 근데 AT 시험은 이상하게 얘를 좀 전력비로 쓰고 싶어 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 두 개 다 특별한 말을 안 하면 이 두 개 다 써도 되겠죠? 그런 이상한 짓은 시험에 안 해요. 시험에서 개정 과목 두 개 이상 쓸 수 있는 거는 잘 안 내고 낸다면 뭐 쓰라고 알려줘야 되거든. 답 알려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동작은 잘 안 해요. 자, 다음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죠. 자, 세금과 공과금은 세금과 공과 혹은 세금과 공과금 둘 다 같은 건데 금자만 붙어 있는 건데 얘는 일단 우리 보유세 성격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아니면 자동차세 이런 세금들도 우리 세금과 공과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업무와 관련 있는 협회의 일반 회비도 우리는 세금과 공과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상공회의소 회비 이런 것들.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곳에 준 거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기부한 거예요. 기부금이에요.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야 세금과 공과예요. 그리고 일반 회비가 세금과 공과지 특별 회비도 기부금이에요. 근데 업무와 관련 있는 협회 이걸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무관청에 등록된이라는 표현을 써요.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의 일반 회비 이런 말 하면 우리 세금과 공과 쓰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세금과 공과는 뭐 이때 말고도 전에 그 국민연금 회사가 지원해주거나 뭐 이럴 때도 세금과 공과라고 쓴다라고 했죠. 근데 이 글자에서 일단 세금과 공과금은 쓴다라는 느낌이 있죠. 자,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왜냐면 취득했을 때 한 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보유세의 특징은 매년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동차세 한 번 들어가는 거 아니죠. 매년 나오죠. 그죠? CC당 200원. 그죠? 우스갯소리로 자동차세 못 낸다는 놈 보면 차 타면 안 된다고 CC당 200원인데 왜 자동차세를 못 내? 1년인데 그죠? 거기다가 몇 년만 타면 감면해 주죠.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자동차세 고지서 나오면 어떻게 산출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미래 그러면 5000cc 자동차가 세금 못 낸다는 말은 말이 안 돼요. 해봐야 얼마 된다고. 그죠? 자, 다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우리 잘 알겠죠? 지금 제가 까먹는데 공장 거면 500번, 본사 거면 800번. 감가상각비도 공장 기계장치나 이런 게 감가상각이면 500번, 본사 거면 800번. 전부 다 500번, 800번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전부 다. 자, 다음 페이지에 11번에 임차료라고 있죠. 자, 임차료는 뭔가를 빌려 쓰고 요금을 주는 거예요. 반대되는 말은 임대료죠. 우리가 빌려주고 돈 받는 건 임대료 수익이고 영업의 수익이고 근데 이 임차료가 지금 여기는 이렇게 건물이 적혀 있구나. 월세 같은 경우도 임차료라고 하는 거예요. 월세 납부한 것도 임차료. 그리고 렌트카도 임차료예요. 차 빌려 쓰는 거잖아. 그죠? 렌탈이라는 게 빌려 쓰는 거죠. 그리고 요금 주는 거니까 그것들은 다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 리스료 중에 운용 리스 이런 거 빌려 쓰는 거죠. 금융 리스는 빌려 쓰는 거 아니에요. 금융 리스는 내가 산 건데 내 차인데 나를 못 믿어서 소유권을 안 넘겨준 게 금융 리스고 운용 리스는
우리 계약하에서 임차료를 이제 우리가 빌려 쓰기 계약을 하고 얼마 요금에 빌려 쓸 테니까 사줘.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기계도 리스를 해요. 기계 장치가 몇십억짜리 이런 것들 자금 한 방에 못 모으잖아. 그럼 금융회사가 그걸 사서 얼마의 임차료 주기로 계약하고 금융회사 사는 거예요. 리스 회사들이. 그런 건 다 임차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 언제 봤죠?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 우리 유형자산에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하면서 수익적 지출에 이야기했었죠. 수익적 지출에 수선비는 말 그대로 뭔가 고치는 걸 수선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우리 수익적 지출의 키워드가 현상유지, 원상회복 이걸 위한 수리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수선비다라고 했죠. 근데 자동차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차량 유지비라고 한다 했던 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얘네들도 당연히 다 500번, 800번은 어디 거냐에 따라 구분되는 거고. 자, 보험료는 말 그대로 보험료예요. 자동차 보험료도 보험료, 공장 건물 화재 보험료도 500번대 보험료, 본사 승용차 보험료면 800번대 보험료. 이런 식으로 보험료는 계정 과목이 보험료예요. 그럼 차량 유지비가 있죠. 차량 유지비는 자, 자동차에 돈 들어가는 것 중에 수익적 지출이나 수선비 중에서 수익적 지출인 것들 차량 유지비나 혹은 자동차에 기름 넣는 유류비라든지 이 자동차에 돈이 들어가는 거는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주의하실 게 자, 그럼 자동차세는 뭐라고 하죠?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죠. 우리 한지 오래 안 됐어요. 예, 그죠?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헷갈려요. 왜냐면 차량 운반고 쓸까, 차량 유지비 쓸까, 세금하고 그래서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훅 말한 거예요. 자동차세는 세금은 매년 반복적으로 내는 건 세금과 공과고 지금 얘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들 있죠. 그걸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자, 상품을 사올 때 들어간 운반비는 계정 과목 뭐라고 쓰죠? 매입할 때 들어간 운반비는 상품 매입했어요. 운반비 줬어. 상품이라고 써야지. 그죠? 취득할 때는 취득시 부대 비용이니까 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판매하는데 운반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면 그땐 비용으로 운반비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 매입할 때는 취득시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취득 시점 이후에 들어갈 운반비를 우리는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어이구, 저 하다 보니까 벌써 22분이 넘었네.